한밤중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멈춰버린 손목시계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들들을 지켜야 하는 사단장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같은 병사가 휴가 중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노한 사단장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마을 전체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드는데요. 이 추악한 거짓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단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까요? 한 아버지의 가슴 시린 복수와 통쾌한 정의 구현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맹호부대, 그 너른 주둔지를 감싼 산등성 위로 은하수만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죠. 부대의 모든 불빛이 잠든 시각, 오직 한 곳, 사단장 집무실에만 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은 바로 맹호부대의 지휘관 최강철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지친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산 옆에는 단정하게 놓인 가족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지금은 곁에 없는 아들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남자용 손목시계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5년 전 바로 그날 이후로 오전 10시 15분에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이 멎었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시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거친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최강철은 습관처럼 거의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시계 유리의 표면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미세한 마찰음이 고요한 집무실의 공기를 가를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들 최진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방 GOP에서 누구보다 늠름하게 군 복무를 하던 아들. 휴가를 나오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가 마주했던 아들의 싸늘한 모습, 그 비통한 기억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철이라는 이름처럼 부대원들 앞에서는 늘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이렇듯 모두가 잠든 밤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이 낡은 손목시계를 만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겨우겨우 다잡고 또다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아 잘 지내고 있느냐?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없는 세상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나도 모르게 내 밥그릇을 식탁에 올리곤 한단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는 하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날 아침 부대로 복귀하던 너를 한 번 더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잘 다녀오라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무뚝뚝한 아버지였을까? 너에게 더 따뜻한 기억 하나 남겨주지 못한 것이 이 아비는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후회와 죄책감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만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 이후 최강철에게 부대의 2,500명 장병들은 더 이상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진우가 그에게 보내준 또 다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들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처절하고도 비장한 다짐이었죠. 그는 멈춰버린 시계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시계의 각진 모서리가 그의 슬픔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강철의 결심이 서려 있는 부대 담장 밖 화상군 시내는 잠들지 않은 젊음의 열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맹호부대 소속의 김민준 상병과 그의 동기 2명이 있었죠. 오랜만에 주어진 달콤한 외박에 세 사람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푼 설렘은 시내에 들어선 지 불과 10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름한 모텔에 들어서자 퉁명스러운 표정의 주인이 하룻밤 숙박비로 15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희 방 하나만 쓰면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평일에는 5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군인이라 돈도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김민준이 공손하게 물었지만 카운터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주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아, 군인 양반들 진짜 말 많네. 싫으면 저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든가. 주말에는 원래 이 가격이야. 군인이라고 특별히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여기 말고도 올 사람들은 줄 섰으니까 잘 생각하라고. 그의 말투에는 젊은 군인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배려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너희는 그저 이 동네의 돈스러운 지갑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였죠. 힘없이 모텔을 나온 그들은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가격표 역시 그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1시간에 5천 원. 심지어 야간 정액요금은 일반 도시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평범한 김치찌개 식당에서는 1인분에 1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딜 가나 그들은 노골적인 봉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동기 최일병이 길거리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호구야? 주말마다 우리 같은 군인들 등쳐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나라 지키러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김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아, 최일병. 여기서 소리쳐봐야 우리만 이상한 사람 돼. 그냥 오늘은 맛있는 거나 먹고 조용히 들어가자. 하지만 그들의 불평과 한숨에 귀를 기울여주는 상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혹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훑어볼 뿐이었죠. 그렇게 실망감에 젖어 정처 없이 걷던 그들의 눈에 후미진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가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간판에는 시골장터 국밥집이라는 정겨운 이름이 쓰여 있었죠. 화려한 네온사인 하나 없는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하고 진한 뼈국물 냄새가 마법처럼 그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박복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군인 총각들이네. 어서 들어와.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다. 얼른 이리 와서 앉아. 가게 내부는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오랫동안 닦고 또 닦았을 나무 식탁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공기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메뉴판에 쓰인 국밥 가격은 단돈 5천 원. 믿을 수 없는 가격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커다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3개와 잘 익은 깍두기를 한가득 담아 내어왔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다른 가게의 특 사이즈보다도 더 많은 고기와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 젊었을 때는 든든하게 먹어둬야 힘을 쓰는 법이요. 김민준과 동기들은 마치 허락을 구하듯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기도 했지만 정말 눈물 나게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에 바가지 요금으로
상처받았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그들을 보며 박복래 할머니는 마치 친손주를 보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쁘게도 먹네. 우리 막내 손주 녀석도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총각들 보니까 우리 손주 생각이 나서 그런다. 밥은 든든하게 먹었어? 김민준이 입가를 닦으며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 생에 먹어본 국밥 중에 최고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김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군복 입은 몸이 이 나라에서는 제일 귀한 몸인 법이여. 나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줘서 내가 다 속상해. 아무튼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늘 몸조심해야 혀. 알았지? 그 말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군인들은 돈벌이 수단이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전쟁통 속에서 배고픔과 공포에 떨던 어린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이름 모를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군복 입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또 친손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김민준과 동기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서러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나서며 몇 번이고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따뜻한 위로까지 받은 김민준 일행은 이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터미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외박의 마지막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했죠.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터미널로 향하는 지름길인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 무리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심에는 오만한 표정으로 껌을 짝짝 씹고 있는 청년, 바로 지역 건설사 사장 황동준의 아들인 황태수가 있었죠. 그는 동네에서 자신의 힘과 아버지의 돈을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무법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황태수는 작정했다는 듯이 김민준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툭 쳤습니다. 김민준이 휘청거리자 황태수는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군발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사람을 쳤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명백한 시비였습니다. 김민준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 야, 지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려는 거냐? 내가 지금 내 놈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그 군복 믿고 나한테 개기는 거냐? 황태수와 그 무리는 김민준 일행을 빙 둘러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민간인과 시비가 붙으면 설령 자신들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불리한 처벌을 받는다는 군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 일부러 시비를 걸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 못 건드리잖아. 군인이 민간인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창 가고 싶어? 아니면 군 생활 꼬이고 싶어? 그들의 비열한 조롱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김민준의 동기인 박상병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명백히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태수의 주먹이 박상병의 얼굴에 날아와 그대로 꽂혔습니다. 어디서 군바리 새끼가 감히 말대꾸를 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일방적인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황태수 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준 일행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규율이 그들의 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습니다. 김민주는 쓰러진 동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의 등과 머리 위로 수많은 발길질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김민준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가증이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그토록 설레며 소중히 품에 간직했던 휴가증, 그 하얀 종이 위로 그의 코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짧았던 희망과 설렘이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했죠. 그는 점점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보고는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사단장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대원이 시내에서 민간인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화산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최강철은 보고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는 즉시 관용차를 몰아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아들들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쌓은 소독약 냄새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침상 위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김민준 이병을 발견했습니다. 앳되고 순박해 보이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본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하얀 시트 위로 드러난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는 순간 최강철의 머릿속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누워있는 김민준의 얼굴 위로 5년 전 싸늘하게 식어있던 자기 아들 진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병원의 공기는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는 코를 찔렀으며 기계의 단조로운 경고음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았을 때 느껴졌던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던 그 싸늘한 감촉이 마치 지금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진우야, 진우야, 제발 눈 좀 떠봐 하고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지독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늦을 뻔했구나. 저 아이의 부모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내 아들이,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지금 저렇게 차가운 침상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대체 누구인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부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을, 대한민국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응징의 문제다.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애끓는 슬픔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너무나도 세게 쥐고 있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보다 더 차갑고 서리보다 더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 폭행 사건 소식은 삽시간에 화산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인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에 마을은 처음에는 가해자들을 비난하며 술렁이는 듯했죠. 하지만 폭행의 주범이 지역 최대 건설사 사장이자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황동준의 외아들 황태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며 누구보다 많은 이득을 챙겨온 상인회장 오만석이 가장 먼저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거,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됐구먼. 하필이면 황 사장 아들이 연루됐다니.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래. 그의 얼굴에는 피해를 입은 젊은 군인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분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장사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죠. 황동주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인회장 오만석을 비롯한 지역의 유지들을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으름장을 놓았죠. 내 아들 황태수가 저지른 일은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 다들 괜히 입방아 찧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마죠. 군부대 놈들한테 푼돈 좀 쥐어주면 조용해질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평소처럼 장사나 하시면 됩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박과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건설사는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를 독점하고 있었고 상인들 대부분은 그에게 은행 대출 보증 같은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황동준의 꼭두각시가 된 오만석은 회의에 참석한 상인들을 향해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군인 학생이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황동준 사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이 일에 나섰다가 황 사장님 눈밖에 나면 우리 장사 다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젊은 혈기에 군대 애들이랑 학생들이랑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의 파렴치한 말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젊은 상인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모른 척 덮자고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의 양심적인 외침에 몇몇이 동조하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그를 노려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김 사장 앉아. 괜히 나서지 말고. 그 남자는 황동준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젊은 상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시골장터 국밥집의 박복래 할머니는 멀리서 이 추악한 거래의 현장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실망감에 찬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저 돈에 눈이 먼 못된 인간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게지. 저러다 다들 천벌을 받으려고. 결국 화상군 상인회는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린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군이 너그럽게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황동주는 지역 언론사 몇몇을 돈으로 매수하여 군인과 학생들 간의 사소한 시비가 우발적인 싸움으로 번졌다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게 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군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극치였죠. 최강철 사단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집무실 텔레비전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멸과 냉소로 가득 차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부대와 그 너머의 화상군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들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차가운 유리 위를 매만졌습니다. 멈춰버린 시계의 초침이 그의 분노에 찬 심장 박동에 맞춰 다시 격렬하게 움직일 것만 같았습니다. 김민준 이병에게 가해진 첫 번째 폭력이 황태수 무리의 주먹이었다면 지금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비열한 행위는 그의 명예와 군 전체의 자부심을 짓밟는 두 번째 가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들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사단장 주재로 전 지휘관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강철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영관급 장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부대 소속 김민준 상병이 화상군 시내에서 신원 미상의 민간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현재 김 상병은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휘관들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죠. 최강철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화상군 상인들과 지역 유지들의 추악한 작태다. 그들은 우리 장병들을, 우리 아들들을,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걸어 다니는 지갑으로만 여겨왔다. 이제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줄 때가 됐다. 내 아들들을 능멸하고 군의 명예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벽을 울릴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초유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맹호부대 전 장병 및 군 가족의 화상군 내 모든 상업시설 이용 및 소비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추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전 부대원의 외출, 외박 및 휴가를 전면 통제한다. 이 명령은 오늘 즉시 발효된다. 각 부대 지휘관은 이 명령을 한 명의 누락도 없이 전 부대원에게 신속히 전파하도록. 그것은 화상군에 대한 완벽한 경제적 고립 선언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얼음 같은 눈빛에서 그 어떤 타협이나 후퇴도 불허하는 강철 같은 결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하달되는 순간 비장한 기운이 부대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명령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대원 수천 명과 그 가족들의 발길이 하루아침에 뚝 끊긴 주말의 화상군은 말 그대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늘 군인들로 가득 차 시끄럽던 PC방과 당구장은 텅 비어 적막감마저 흘렀고 고깃집과 술집들은 테이블 위에 의자만 덩그러니 올린 채 일찌감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주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거리를 하염없이 내다볼 뿐이었죠. 하루아침에 주 수입원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상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황동주는 그러나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며 코웃음 쳤습니다. 고작 사단장 따위가 나 황동준한테 덤벼. 정말 어리석고 가소로운 놈이군. 군복 벗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검은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군단 사령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군 동기 A 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보게, A 준장, 오랜만일세. 나 황동준이야. 다름이 아니라 자네 부하 중에 최강철이라는 소장. 저거 아주 물건이더군. 일개 사단장 놈이 감히 위수 지역을 가지고 나한테 장난을 쳐? 내가 지금 진행하는 부대 근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얼만 줄은 아나. 저놈 저거 당장 어떻게 좀 처리해보게. 얌전히 옷 벗고 나갈 수 있게 잘 말해보라고. 이번 일만 잘 처리해주면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쏘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과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추악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했던 폭행 사건은 이제 지역의 검은 권력과 군 내부의 부패한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외부의 거대한 적과도 맞서 싸워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황동준의 검은 손길은 즉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군단 사령부로부터 최강철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군단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소장, 지금 이게 무슨 경솔하고 독단적인 행동인가? 자네의 월권행위 때문에 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군을 비난하고 있네. 지역 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기본도 잊었는가. 최강철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하지만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제 부하가 제 아들이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가해자를 비호하며 진실을 덮고 심지어 우리 군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욱 싸늘하고 위협적인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자네의 그 고집 때문에 군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일세. 상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네. 징계위원회 회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단 일주일, 딱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자네의 30년 군 생활은 그걸로 불명예스럽게 끝이라고 생각하게나. 전화는 그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최강철은 깊은 고뇌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평생을 바친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쓰러져 있는 김민준 이병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들, 진우를 볼 면목이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양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내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대수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 저 아이는 영원히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 악랄한 자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군복을 벗고 마는 것이 낫다. 아니,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진우야, 아버지가 비겁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마.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집무실 전화벨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광고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잠기고 떨리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맹호부대 최강철 사단장님 전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누구십니까? 저는 화산시장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는 사람입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그 군인 학생 일 때문에. 박복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혹시나 도청당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불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단장 양반 부디 정의를 끝까지 지켜주시오. 지금 온 동네가 저 악독한 황 사장 그놈한테 놀아나고 있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제살기 바빠서 다들 입을 꾹 닫고 있고 하지만 하늘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최강철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단서를 건넸습니다. 황 사장네 가게 바로 옆 골목에 전봇대에 매달린 CCTV가 하나 있어. 그놈 아들놈이 무리들이랑 같이 군인 학생들 때리던 게 혹시라도 찍혔을지도 모르니께 그걸 꼭 한번 보셔야 헌다 이 말이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최강철은 즉시 헌병 수사관들을 급파하여 할머니가 알려준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밤을 새워 영상을 분석했고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교활한 황동준이 이미 손을 써서 원본 영상을 빼돌리고 일부러 화질이 좋지 않은 사본만 남겨둔 뒤였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어렵게 잡은 동아줄이 썩은 새끼줄임이 드러난 순간 희망은 다시 깊은 절망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은 아직 최강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가게 앞에 밤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을 잡기 위해 큰맘 먹고 사비로 가게 처마 밑에 아주 작은 고화질 사설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할머니의 가족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 병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블랙박스는 황태수 일당의 잔인한 폭행 장면 전부를 가해자들의 얼굴 하나하나까지 아주 선명한 화질로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했다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해코지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을 젊은 군인의 얼굴과 불의에 눈 감는 마을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이 그녀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꺼낸 그녀는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 무섭게 몰래 부대 위병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서고 있던 초병에게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꼭 사단장님께 직접 전해주시오. 그리고 절대 누가 준 것인지 말해서는 아니되오. 그 작은 메모리 칩은 이제 이 추악한 전쟁을 끝낼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칼이 되어 최강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황동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사를 추가로 매수해 휴가 나온 군인이 먼저 지역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유발했다는 식의 더욱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가짜 뉴스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돌려 최강철을 부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지휘관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속셈이었죠. 뉴스 기사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의 인터뷰까지 버젓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뿌린 비겁한 거짓의 씨앗이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최강철 사단장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든 중앙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들을 부대로 초청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최강철은 준비한 성명서를 차분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군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고
나아가 파렴치한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화상군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군 역사에 기록될 만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맹호부대는 무엇보다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 위수 지역인 화상군을 인근 청주시로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위수 지역의 영구 변경, 그것은 화상군에게 내려진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부대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상권이 형성된 지역 경제는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된 민심은 순식간에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황동준의 눈치를 보며 그의 편에 서서 침묵하던 상인들의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저 악랄한 황동준 부자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당장 황태수 그놈을 우리 손으로 잡아다 군부대에 넘겨야 한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단 하나의 관역, 황동준 부자를 정확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신의 칼을 뽑아든 것은 황동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충실한 수족이라 믿었던 상인회장 오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위수지역 변경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새파랗게 질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던 폭행 원본 CCTV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밤중에 최강철 사단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강철의 집무실 바닥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 사장이 무서워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원본 영상으로 저 악마 같은 황 사장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와 제 가족은 살고 싶습니다. 제 가게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그의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에서 최강철은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분노로 이성을 잃은 화상군 시민들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횃불과 피켓을 들고 황동준의 건설사 건물과 그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당장 나와서 군인들과 시민들 앞에 사죄하라 고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굳게 닫힌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 안에 숨어있던 황태수를 직접 끌어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황태수와 뒤늦게 나타나 아들을 감싸려던 황동준은 성난 시민들의 손에 이끌려 속옷 바람으로 부대 정문 앞까지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욕스럽게 강제로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송출되는 저녁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쪽 화면에는 박봉래 할머니의 블랙박스에 담긴 선명하고 충격적인 폭행 영상이, 다른 한쪽 화면에는 오만석이 넘긴 원본 CCTV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었습니다. 황태수 일당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행 장면과 그동안 황동준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추악한 거짓들이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고 길고 길었던 정의의 심판은 그렇게 그 막을 올렸습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습니다. 황동준과 황태수 부자는 공동상해 및 증거인멸, 언론 매수, 뇌물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황동준의 건설사는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폭로와 전 국민적인 비난의 문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죠.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화상군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과오와 비겁함을 뼈저리게 뉘우친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국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부대에 전달하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이 모든 어둡고 추악한 사건 속에서 유일하게 등대처럼 빛나는 양심을 보여주었던 박복래 할머니의 국밥집을 맹호부대 명예군인 가족 1호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대 창설 기념일에 최강철 사단장은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할머니에게 직접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가게는 그 후로 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화상군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와 휴식의 공간이 되어 주었죠. 선한 양심과 용기 있는 행동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주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늦은 저녁, 최강철은 빳빳한 군복을 벗고 낡은 점퍼 차림으로 홀로 박복래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국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최강철은 숟가락을 들어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갈, 두 숟갈, 뜨거운 국물을 넘길수록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뜨겁고 짠 무언가가 함께 차올랐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밥 가릇 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아들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시계의 태엽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마침내 기적처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그리고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은 김민준 상병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의 시간이 다시 희망을 향해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국밥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한 아버지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아들을 지켜냈고, 또 다른 아버지는 뒤틀린 욕심과 비뚤어진 사랑으로 아들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이 땅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어떤 사회가,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